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제 렌탈 부동산 중 하나를 리파이낸스 하게 되어서 이걸로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제가 예전에 투자 부동산에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을 때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많이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2월 15일 날 클로징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2금융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2금융으로 진행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인컴으로 세금 신고를 많이 하게 된다면 개인 인컴에 대한 텍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인컴 신고를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1금융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4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2금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금융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자가 1금융과는 비교했을 때 0.3%에서 한 0.5% 정도 높을 수 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5월 15일 날 내일 이제 클로징이 되는 거죠. 이번에 진행을 할 때 1금융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1금융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사실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법인 통장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이 이익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도 전혀 의도치 않은 이러한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 계속 2금융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유든 간에 제가 제 법인 통장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이익을 많이 빼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인 인컴으로 잡히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1금융으로 나오면 어떨까 해서 1금융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금융을 사용하는 것과 3금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1금융하고 2금융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금융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금융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3금융을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방향성으로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좋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4년 2월 15일 날 구매한 물건을 일단은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구매한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엑셀 파일로 그냥 숫자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 구매가는 얼마였냐면 60만 4천에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체크리스트가 전부 다 맞았던 이러한 부동산 물건이었고 너무나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빗대어서 예상을 뽑으시는 것은 현실과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지 지금 제가 한지도 거의 10년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것도 거의 한 4년, 5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 이런 투자를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도 4년,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보는 시야가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리스팅이 68만이 나와 있었는데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리스팅 리얼터가 이 셀러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높게 잡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일 정도 마켓에 올라와 있었는데
계속 이제 120일 동안 마켓에 올라와 있었는데 아무도 사실 관심을 조금 가지지 않았던 이러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그 셀러와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두 번 정도 파이낸싱이 안 나와서 좀 약간 초조했던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만에 올라왔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한 63만으로 내리게 됐어요. 63만으로 내리게 됐는데도 한 두 달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리얼터한테 연락을 해서 도대체 이 부동산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굉장히 좋은 부동산 같은데 안 팔리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가시자 하셔가지고 제가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보러 갔더니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레이아웃 구조였고 위층 아래층이 나누어졌던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제가 항상 하우스를 볼 때 위층과 아래층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냐면 그래야지 모기지 이제 마켓 렌트라고 하죠. 우리가 집을 구매했을 때 대략적으로 렌탈 인컴을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숫자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마켓 렌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위주로 저는 항상 보고 있고 지금도 그 당시에도 그런 물건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4만에 오퍼가 수락이 돼서 다운 페이먼트를 12만을 넣고 최종 이제 토탈 모기지는 48만 3,200불로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금융 특성상 35년 상환이 가능한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35년이 가능한 은행으로 진행을 해왔고 저는 사실 1금융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년 고정으로 해서 6.34%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의 비용이 제가 모기지 비용으로 2,839불 33센트가 나왔고요. 위에 보면은 제가 자세하게 원금 상환 비율과 이자 비율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2023년에 그 프로퍼티 텍스가 321불 정도 나왔고요. 지금 집 보험도 150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 보험 같은 경우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토탈 익스펜스를 제가 잡아 놓았는데 이 금액은 재산세와 보험비를 합쳐놓은 금액이 3,311불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렌탈 인컴을 어떤 식으로 한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베드룸이 위에 층에 3개가 있고 1.5 bath, 이제 화장실이 1.5개가 있는 화장실이었고 밑에 층에는 3베드룸이 있고 베스룸이 하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매할 때도 위층 아래층을 렌트를 줘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층에 메인 플로어를 2,200에 렌트를 주고 그리고 밑에 층을 1,800불로 렌탈을 줘서 총 렌탈 수익이 4,000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비용을 적어 놓았고 그리고 렌탈 수익을 적어 놓았는데 여기 보면은 토탈 이제 비용이 나오죠. 제가 하이라이트를 조금 잘못 친 것 같습니다. 토탈 비용이 3,311불이었고 여기에 렌탈 인컴이 4,000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봤을 때 689불 정도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파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금 상환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한 달에 1,009불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러한 물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집 같은 경우에 60만 4천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감정평가 비용으로 제가 집 구매 시에 60만 4천 정도로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감평사를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63만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딜이 생기는 거냐면 저는 일단 이 집을 구매하면서 26,000불을 벌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딜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율도 보고 시장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딜,
내가 지금 좋은 딜을 구매를 하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딜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만 4천에 구매를 했는데 2만 6천 불을 벌고 들어가는 게임이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근데 캐시플로우 또한 1000불 이상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완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제가 딜을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자율 이런 거 신경 크게 안 씁니다. 제가 한 달에 얼마나 비용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나한테 캐시플로우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내가 방어할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저는 항상 요거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제 스타일일 뿐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온타리오나 BC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잘 안 나오고 집값 상승을 조금 노리고 구매하는 이러한 스타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나와줘야지 제가 일이 없더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캐시플로우만 보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캐시플로우고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득이다, 보너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부동산 구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공적으로 2023년에 말에 계약을 해서 2024년 2월 15일 날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테넌트를 구하게 돼서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고 4,000불을 이제 렌탈 수익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실률 그리고 뭐 유틸리티 그 여러 가지 뭐 B랜더 진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 변호사 비용, 인스펙션 비용, 감정평가 비용, 브로커 비용 포함 안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구매할 당시에 26,000불을 벌고 들어가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비용을 다 내 마음대로 맞추려고 한다면 부동산을 저는 구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좀 무시해도 된다라는 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공실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리파이낸스를 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파이낸스를 했을 때 2025년 5월 15일로 클로징이 되는 파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현재 마켓 밸류는 67만 정도가 나와주는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티 어세스먼트를 보게 되면은 70만 불로 지금 산정이 되었는데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재산세를 조금 높게 가져가려고 시티에서 집값을 조금 부풀려서 평가를 한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만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했을 때는 65만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이 조금 넘게 지나서 제가 47만 8,228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페이오프 할 때 내게 되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겠죠. 1%를 내고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조금 높은 금액을 걷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진행했던 이금융 쪽에서 프로퍼티 텍스를 시티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3,600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제 프로퍼티 텍스 어카운트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아웃을 하게 될 때 모기지 금액에 낮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페널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널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브로커와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큰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금융 같은 경우에 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제 클라이언트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3년이나 5년 안에 집을 이사를 하거나 리파이낸스를 받거나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 중에서도 0.1%에서 0.2% 조금 이자를 낮게 주는 은행들도 있지만 저는 그쪽 은행들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페널티 관련돼서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거나 그리고 제 경험상 이쪽 은행이랑 진행을 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많이 내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랑 꼭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브로커가 얼마만큼 이 페널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일반인들이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좋은 브로커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프리페이먼트 페널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브로커한테 진행할 때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낮게 부과하는 2금융이라든지 1금융으로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내가 상황이 페널티가 낮게 잡히는 은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0.1%, 0.2%를 아끼겠다고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집을 팔게 됐을 때 페널티를 많이 내게 되는 이러한 은행들과 진행하는 것은 저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지양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프리페이먼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탈로 페이아웃을 해야 되는 금액이 47만 9,432불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리파이낸스를 하면서 새로운 렌더와 계약한 금액은 얼마냐면 50만 100불입니다. 50만 100불 마이너스 47만 9천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만 1000불 정도가 에쿼티 테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집에 묶인 돈을 빼오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값의 80%까지 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13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 비용이고요. 이자가 1690불이 나오게 됩니다. 모기지 상환은 1금융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30년, 3년으로 진행을 해서 4.09로 제가 이번에 진행을 했고 매달 나가는 원금 상환과 이자는 2,404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서 4,462불이 나오게 됐는데 한 달에 한 371불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2023년, 2024년에 냈던 이제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는 321불인데 조금 올라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50불, 100불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토탈로 우리가 나가는 익스펜스는 2,925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금융에서 35년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35년을 했을 거지만 1금융은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상환기간을 넓게 가져가냐 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상환기간을 항상 넓게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넓게 가져가야지 캐시플로우가 긍정적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렌탈 부동산을 구매할 때 원금 상환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금 상환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제가 하는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렌탈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에는 4,050불로 전체 하우스 렌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50불 정도 지금 상승이 있었죠. 렌탈 4,050불이 나오고 4,050불 마이너스 2,925불을 하게 된다면 캐시플로우로는 1,125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여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이죠? 한 500불 정도 차이 나나요?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번에 원금 상환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금 상환 비율인 713불을 포함하게 된다면 1838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리파이낸스를 진행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집에 묶인 2만 불을 빼왔습니다. 모기지를 더 받은 거죠. 모기지를 더 받으면서 캐시플로우까지 제가 증진을 시켰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고용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고용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제가 다 관리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제 모기지 비즈니스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정말 시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내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피를 빼게 되더라도 우리가 1838불 마이너스 324불을 하게 되면은 캐시플로우로 1514불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보았고요. 제가 항상 보는 것들은 저는 이 전문 투자자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자율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좋은 딜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페이먼트와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기존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저하고 이제 긴밀하게 계속 연락을 하셔서 렌탈 부동산을 뭐 2개, 3개씩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랑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완벽한 딜은 제가 못 해드리더라도 제가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선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공시를 생기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목돈이 있어서 이 공시를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risk mitig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층과 아래 층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밑에 층이 나가고 위에 층이 안 나가도 1800%를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에 층이 나가고 밑에 층이 안 나가더라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분 구매를 할 때 특히나 렌탈용으로 구매를 할 때는 위아래가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들을 선호를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렌탈 중에서 위아래가 분리가 되지 않는 렌탈들도 있어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물건을 볼 때도 우리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부동산과 위치를 잘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어비앤비로 진행을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미래에 에어비앤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저는 고려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어비앤비 인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을 구매하는 집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인컴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에어비앤비 인컴을 내기를 하는 순간 거절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가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2년 동안 해서 요거를 인컴으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 인컴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세금 조금 아끼겠다고 렌탈 인컴을 신고를 안 하셔서 탈세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절세를 정확하게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혹 보면은
이 세금 내는 게 조금 아까워서 이걸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기지가 99%의 확률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회계사와 상의도 해보시고 꼭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첨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